현물 ETF가 승인됐다는 걸로 이제 편입이 시작이 된 거고, 앞으로 이제 미국이 시작했으니까 다른 나라들도 승인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들어가야 될 거고, 그래서 더 많은 참여가 있어야만 이제 상당한 편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USDT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좀 미리 설명해 드린 부분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USDC는 좀 부진했었어요. 그런데 미국 달러보다 아무래도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뭐 브라질이나 터키 같이 좀 아무래도 자기네 화폐 가치가 좀 불안정한 나라 같은 경우는 달러 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달러보다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뭐 지폐나 뭐 예금보다는 USDT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편리하게 달러를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장성이 있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러면 USDC는 앞으로 안 좋냐?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메사리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USDC가 안 좋았던 이유는 2023년 실버게이트 사태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그 이후에는 규제 리스크가 좀 많이 커졌죠. 그렇기 때문에 USDC는 좀 많이 좀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USDC가 좀 부진했는데 앞으로는 안 좋냐? 이건 아니라고 해요. 왜냐하면 여전히 대부분의 디파이에서 USDC는 주요 거래 통화로 지금 거래가 여전히 되고 있고, 머니마켓 차입이라던가 뭐 거래량이라던가 뭐 이런 데에서는 여전히 USDC가 계속 1위를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봤을 때는 USDC가 뭐 망했다 이거라기보다는 USDT가 작년에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봤을 때 성장성은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USDC가 뭐 완전히 졌다 이렇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USDT가 그 회계적인 부분에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투명성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그래도 괜찮나 보네요. 네, 왜냐하면은 일단은 뭐 회계적인 측면까지는 제가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그 부분이 얼마만큼 문제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작년 트렌드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성장이 굉장히 많이 됐다는 거는 뭐 진짜 확실한 측면이고, 이제 앞으로 이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있다는 점을 본다면 미국 달러보다 훨씬 더 편리한 수단이란 점에서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트럼프 대통령 이제 후보가 당선되면 CBDC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쪽이 또 스테이블 코인이 더 활성화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그 메사리에서도 그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 라이언 셀키스가 되게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는 연구소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연구 보고서를 쓸 때 좀 정치적인 글을 정치 성향을 쓰면 안 된다라는 게 그냥 암암리에 좀 이렇게 편견처럼 돼 있었는데, 라이언 셀티스 같은 경우는 이런 정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누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써요. 그래서 그 초반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정치 글은 이 정치 섹션이 섹션 5인가 그래요. 섹션 5에 들어가면 초입에 이래요. 이 글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글이 아니다. 그래서 특정 성향의 독자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쫙 서요. 뭐 정치 입법 과정, 미국의 정치 입법 과정, 그리고 뭐 엘리자베스 워렌이 바이든이랑 어떤 식으로 정치적인 협상을 했고, 근데 그 정치적인 협상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굉장히 그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한 협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엘리자베스 워렌이 왜 가상자산 업계에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뭐 그런 얘기를 막 쫙 쓰면서 결국엔 상원에서 중요한 건 상원에서 공화당이 틀어줘야 된다. 그리고 그 비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비백이 누구냐면 어떤 사업을 해서 엄청 성공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원래 대선 후보 4위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안 하고 지금 그 트럼프 캠프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엄청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그 비백이라는 사람이 이 보고서에도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백이라는 사람이 트럼프 캠프에 참여했다는 점. 그것도 언급을 하면서 그 트럼프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선호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타당한 이유예요. 그래서 가상자산 업계에 성장이 하려면 상원을
상원을 공화당이 틀어줘야 된다. 네. 그런데 뭐 내년에도 워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막 쓰고 막 그래서 섹션 5가 진짜 재밌어요. 그렇구나. 그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워싱턴 DC에서 로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은 정치 특성상 네. 업자들이랑 정치 하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막 내고도 하고 토론도 하는 상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정치 상황을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를 이 전망 보고서에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미국이라는 큰 시장에서 정치 상황도 우리가 이제 숙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CBDC 금지도 뭐 금지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트럼프 얘기가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 네. 이제 라이언 셀키스 같은 경우는 상원에서 공화당이 이겨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그 사실 경제학이 옛날엔 정치 경제학이라고 했는데 네. 그 말이 떠오르네요. 네, 맞아요. 너무 재밌는데. 네. 아, 진짜 무조건 읽어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네. 아, 그러면은 이렇게 그 암호화폐 시장이 암암리에 저희가 그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연구원님이 이렇게 스토리텔링 얘기를 해주시니까 정말 저변에서 이렇게 점점 물 위로 올라오고 네.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가상자산이 그러면 주류 전통 자산에 상당히 좀 편입되었다고 봐도 될까요? 상당히보다는 이제 편입되기 시작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작됐다는 거는 현물 ETF가 승인됐다는 걸로 이제 편입이 시작이 된 거고 앞으로 이제 미국이 시작했으니까 다른 나라들도 승인돼야 될 거고 그다음에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들어가야 될 거고 그래서 더 많은 참여가 있어야만 상당한 말씀해 주신 상당한 편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설마 여기서 또 막 비트코인 ETF 막 폐지되고 과거로 돌아가고 이런 흐름은 상상하기 힘들겠죠. 그거야말로 최악일 것 같은데요. 그러겠죠. 아, 그러면은 투자 포트폴리오 가운데 네. 만약에 이제 가상자산에 대해서 매력을 느껴서 공부도 하시고 메사리 리포트, 코빈 리서치 보고서 읽고 흥미를 가지신 거예요. 그러면 몇 %부터 이렇게 시작해보면 좋을까요? 아,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포트폴리오 배분 리포트를 쓴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네. 그 과정부터 말씀을 드리면 투자자 성향이 3가지가 있다고 봤고 그래서 뭐 리스크 위험 중립, 위험 선호, 위험 기피 이렇게 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험 중립과 위험 선호로 봤을 때 한 11에서 20%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절대 이거는 옛날 자료 수준이고 이 비율이 저는 높은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또 이게 막 매사리만 얘기를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이 매사리가 맞다는 게 아니라 어떤 시장에 이런 어떤 수치들이 있다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11에서 20% 정도인 수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매사리에서 나온 바로는 이제 졸탄 포사르라는 굉장히 유명한 월가의 구루라고 불리는 미국의 어떤 CS, 그러니까 크레딧 스위스의 애널리스트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섀도우 뱅킹도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달러 패권이 약화될 거다도 막 얘기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포트폴리오 비중을 얘기를 할 때 보통 이 사람은 현금, 주식, 원자재, 채권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라고 그러냐면 20, 40, 20, 20으로 가져가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현금, 주식. 그러니까 주식이 40이고 원자재, 채권은 다 20으로 가져가라는 거죠. 그런데 라이언 셀키스는 이걸 이용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앞으로 지금 우리가 점점 현금을 안 갖고 다니잖아요. 비현금 사회가 되고 그리고 점점 디지털화 되면서 현금과 채권 이거 대신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앞으로는 이자 지급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주식 그리고 가상자산의 비율 이렇게 해서 40, 40, 20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상자산이 한 20, 네. 앞으로는 20 정도까지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11에서 20% 정도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 지급 스테이블 코인? 아, 그렇구나. 그럼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1달러 같은 거 패딩이 되는 건데 여기서 이자 뭐 5, 6% 받는다고 그게 될까요? 그게 인플레이션 방어가 될까? 네, 그렇긴 한데 이자 지급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런 플랫폼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커브라든지 뭐 에이브라든지 컴파운드라든지 이런 어떤 수익을 제공해 주는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게 조금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가 되면 그러니까 물론 물가 상승 여지는 아직 있지만 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대체처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금리 상승에서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게
뭔가 금리가 아주 낮아지는 상황에서는 이게 이런 수익처가 뭔가 또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10에서 20%가 앞으로 뭔가 지금 당장 높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앞으로는 이게 절대 높은 수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바이낸스 계좌를 이용하는 분이 했던 말이 그 테더를 맡기면 거의 10%를 준대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시중은행은 한 5% 주잖아요. 네. 그럼 그 5%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근데 그거를 이제 전통 금융권에서는 뭐 수수료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오프라인 시설도 네. 있고 직원들도 많이 그런 것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10%라 생각하면 방어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괜찮겠네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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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혹시 주식시장에서 네. 그 또 연구원님께서 주식시장도 획 밝으시니까요. 네, 아니에요. 그 AI가 되게 테마로 뜨는데 네. 이 AI와 가상자산 간의 뭐 연결고리 같은 것도 있나요? 그 가상자산 관련해서 AI 하면은 일단 월드코인.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샘 알트만이 만든 월드코인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애초에 처음 주장한 게 AI 컨텐츠랑 사람이 만든 컨텐츠가 구별이 어려우니까 우리는 사람임을 증명하겠다 하는 게 목표였죠. 그리고 별개로 이제 AI와 가상자산의 어떤 컨버전스라고 해가지고 요새 많이 하도가 되는데 이제 저도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많이 공부가 됐었는데 현재는 어떤 AI의 문제점을 가상자산의 어떤 특징이 해결하는 거가 굉장히 화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AI의 문제점이 뭐냐 했을 때는 AI가 특히 우리 많이 듣잖아요. 뭐 무슨 제너레이티브 AI? 근데 제너레이티브 AI가 뭐냐면 결국에 사람이 어떤 사용자 입력을 기반으로 해서 콘텐츠를 개발하는 인공지능의 일종이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딥페이크 같은 어떤 가짜 텍스트 맞아요. 같은 거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얘의 출처, 어떤 데이터의 진위, 콘텐츠의 진위 이거를 판단하는 게 문제인데 가상자산의 어떤 뭐 비트코인이다 이러면은 비트코인은 뭐 탈중앙화돼 있고 글로벌하고 또 무엇보다 얘네는 출처를 지울 수가 없잖아요. 수학적으로 뭔가 출처가 지울 수가 없는 확실한 보장된 출처를 제공하기 때문에 딥페이크와 이제 뭔가 싸우는 상황에서 데이터를 검증하고 뭐 매우 유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뭐 AI가 발전할수록 얘네의 어떤 발전 모델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가상자산과 이제 접목시킬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그 메타버스 테마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메타버스 테마도 재작년인가 엄청 달아올랐다가 거품이 막 크게 빠졌는데 메타버스의 세상도 다시 좀 이렇게 불거져 나올까요?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거품이 아까 빠졌다고 하셨는데 뭐 거품이 빠진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국내 같은 경우 뭐 넷마블이 메타버스 사업을 메타버스는 이렇게 컴투스 같은 이제 국내 기업이 주가가 많이 빠졌었고 그렇기는 하지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로블록스 같은 기업을 보면 사실 저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그 쿼터리 웨비나 좀 즐겨 보는데 거기서 보면은 3분기까지만 해도 로블록스 같은 애들이 굉장히 월스트 퍼포머로 기록이 됐었는데 4분기에 로블록스가 두 펀드의 탑 퍼포머로 이제 올라오고 그 다음에 걔네의 어떤 그 분야, 그러니까 로블록스 하나만뿐만 아니라 걔네의 어떤 AI 관련 사업의 비중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1년만 해도 물론 요새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1년 주가 비중만 봐도 작년 대비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작년 대비해서는 물론 많이 빠졌지만 작년 대비해서는 좀 많이 올라왔다.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거품이 빠진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메타 같은 경우 메타버스 구축하는데 최근에 막 몇백억을 썼다고 하고 그다음에 게임 업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문제는 가상자산 업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그러면은 가상자산 업계도 사실은 그럼 이 틈바구니에서 얘네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가상자산 업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몇 년간 메타버스 업계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었어요.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메사리 같은 경우 이 보고서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25년까지 5에서 7개의 온체인 게임이
DAU 1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DAU가 뭐냐면 데일리 액티브 유저예요. 그래서 결국에 일일 활성 유저인데 일일 활성 유저는 간단히 실제 앱을 다운로드하고 사용한 사람. 그러니까 결국에 5, 7개의 온체인 게임에서 일일 활성 유저가 1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 앞으로는 그래도 천천히 좀 점진적으로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는 점 공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애플의 비전 프로도 나오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또 시너지가 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연구원님 그 최근 뉴스 몇 가지만 더 질문을 좀 드릴게요. 하나가 이제 중국 관련된 건데요. 그 홍콩 현물 ETF도 다음 달 빠르면 3월 맞아요.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며칠 전 뉴스 보니까 중국인들이 비트코인에 눈길을 주고 있다. 주식 부동산 못 믿겠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이렇게 비트코인에 다시 주의를 기울이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중국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 금융 자산에 대한 이제 메리트를 못 느끼니까 대체적인 자산군을 좀 찾는 데에 따라서 비트코인에 어떤 관심이 집중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께서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중국 주식이 지금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고 그다음에 부동산 억제책 정부가 지금 너무 쓰고 있고 실업률 안 좋죠. 그다음 지금 중국 중앙은행이 최근에 금리 인하했을 정도로 중국 경기가 지금 너무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체 투자처를 지금 찾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BRC20 기반 밈 토큰이라고 있어요. BRC20이나 오디널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BRC20이라는 거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BRC20이 뭐냐면 이게 2023년, 그러니까 작년 3월에 도모라는 이름의 익명의 개발자가 만든 어떤 규격인데 이게 오디널스는 말 그대로 비트코인의 그러니까 비트코인 최소 단위인 사토시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데이터를 새기는 방식을 오디널스라고 하는데 오디널스는 약간 NFT 형태로 이제 남기는 기록이라면 이걸 넘어서 BRC20은 토큰 발행 정보나 어떤 전송 정보 자체를 네트워크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RC20 기반 밈코인도 생겨요. 뭐 페페도 페페코인 그 개구리 그 페페코인도 BRC 기반으로 밈코인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국에서 작년에 엄청 인기를 끌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중국 투자자를 상대로 마케팅을 할 때 BRC20 기반 밈 토큰을 막 투자를 막 모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트위터 같은 데도 그런 이제 이미지 같은 게 막 많이 돌아다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BRC20 기반 밈 토큰이 중국의 인기를 모으면서 그런 어떤 이런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도 중국 투자자분들이 어떤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에 이제 관심을 기울이게 된 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기를 모아도 중국 정부는 금지시킨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은 중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발행 가상자산에 대해서 금지해요. 왜냐하면 어떤 뉴스였는지 잘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은 발행업 토큰 채굴업체를 금지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정부는 홍콩을 중심으로 일부적으로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허용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기조는 금지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얘네 그 중국 정부의 어떤 기조는 뭐냐면 정부가 어떤 시스템을 통제하려는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비트코인의 탈중앙화적인 어떤 중앙 집중화된 어떤 시스템이 없는 지배적인 시스템이 없는 것과 그냥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디지털 위안화 도입이 막바지라고 하는데 이런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CBDC 도입을 준비 중이라는데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상자산이라는 게 그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안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정도 근거를 통해서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가상자산이 별로 이제 달갑지는 않을 것 같다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달갑지 않더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걸까요? 막 전면 막 끝까지 가서 막 없애버리고 통제하고 또 홍콩은 또 열어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중국 정부에 대한 거는 정책적인 건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있지만
이게 뭔가 CBDC 도입이라던가 아니면 이 정부가 특히 지금 요새 굉장히 제재를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네. 이런 정책 기조라던가 이런 게 유지되는 한에서는 한동안은 가상자산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조금 제재하는 분위기가 한동안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약간 진짜 좀 깊숙이 들어가면 철학적인 문제에서 네. 충돌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약간 사회주의고 네. 통제하고 네. 컨트롤 안에 다 들어와야 네. 되는데 이거 비트코인은 탈중앙 중개인도 없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조금 대치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막 부자들은 이제 외화 막 바깥으로 네. 빼려고 하는데 그걸 수단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네, 활용할 맞아요. 수 있고.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네. 앞서서 좀 질문 하나만 더 네, 드리면 아까 이더리움이 비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 근거가 혹시 있을까요? 아,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탈중앙화 리포트 하나 쓴 적이 있는데요. 네. 그거 때 저희가 뒤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게리 갠슬러가 이더리움이라고는 얘기를 안 했는데 네. 어떤 스테이킹에 대해서 배당이랑 같다라는 어떤 그런 비슷한 발언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이더리움이 POW에서 POS로 바뀌었잖아요. 네. 머지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그런데 저희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 스테이킹이라는 거는 배당이랑 다르다. 그런데 이 배당이라는 거는 제3자의 노력, 그러니까 하이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하이테스트 4가지 중에서 제3자의 노력이라는 게 있어요. 제3자의 노력이 뭐냐면 어떤 경영자 아니면 그 자산의 가치의 등락의 이제 노력에 의해서 어떤 그 제3자의 노력에 의해서 이 자산의 가치가 등락할 수 있는 그게 있으면 제3자의 노력이 조건에 이제 5가 되는 건데 그 제3자의 노력에 배당은 해당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경영진이나 어떤 그 회사의 노력에 따라서 배당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스테이킹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보면 제가 스스로 노력하는 거잖아요. 뭔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있어도 되고 스테이킹 해도 되는 거고 스테이킹 같은 경우도 제가 보유하고 있는 거를 제 스스로 결정에 의해서 스테이킹하고 그거에 따른 스테이킹 리워드를 받는 거니까 이게 제3자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테스트에 충족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가상자산 업계 내에 많은 사람들이 제3자 노력에 충족이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증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깊이 있는 내용들을 정말 좀 너무 다른 게스트분들도 오셔서 얘기해 주시긴 했지만 오늘 또 되게 다른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혹시 시간 되시면은 뭐 2달에 한 번이라도 와셔서 좋은 컨텐츠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런 보고서 혹시 나오면은 제가 좀 공유 이렇게 해도 괜찮으실까요? 네, 감사하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끝으로 저희 운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 자신한테도 해당되는 말인데 어떤 자산이 너무 좋다, 너무 오를 것이다 이런 거에 너무 이제 현혹되기보다 이제 어떤 자산이 왜 좋고 어떤 호재가 있고 이거를 뭔가 우리가 잘 파악해서 뭔가 성투하는 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최윤영 연구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